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빛 책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낭독을 준비했으니 마음 편히 들으시면서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의 심리학 카페. 지은이 모드르안, 옮기니 김미정, 클랩북스 출판사. 낭독자 명크. 인생이 내 마음처럼 흐르지 않는 순간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불행은 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게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23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내게 가르쳐 준 것. 1963년, 나는 갓 태어난 아이를 둔 23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툰 부모였던 나와 남편은 잠이 부족한 탓에 퀭한 눈을 하고서도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매일매일이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날도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처럼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들었습니다. 온종일 육아에 지친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려고 서두르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둔중한 소리와 함께 식기가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남편이 식탁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심장이 저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과 입술은 하얗다 못해 창백했고, 내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아무리 흔들어도 정신을 잃은 남편은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에게 온갖 알 수 없는 처치들이 이루어졌고,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고 대기실에 앉아 울고만 있는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네요.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남편분은 뇌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그렇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1살 아이와 23살의 젊은 아내를 두고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다정하고 유쾌했던 시부모님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화한 성격에 매달 월급의 일부를 남을 돕는 데 쓰던 따뜻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번 한 적 없던 착한 그가 죽었습니다. 왜 하필 그여야 했을까요? 나는 너무도 화가 나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모든 사람이 미웠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미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작은 일에 토라지고 투정만 부렸던 제가 싫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때부터 저는 술만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이 깨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러면 또 내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버리길 언 1년. 어느덧 훌쩍 커버려 아장아장 걸어온 아이가 오물대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시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아이는 큰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었지만 역시나 아이에겐 제가 필요했나 봅니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엄마를 연신 찾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과거의 불행을 매일 곱씹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고 먹이고 놀아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나는 세상을 증오하는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나와 아이 인생의 걸림돌로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내가 불러들인 불행이 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건 먼저 간 남편도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술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굴레를 벗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거죠. 그렇게 10년간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는 동시에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다정한 엄마가 되었고, 일을 다시 시작했고, 잘 웃고, 잘 먹고, 편안해졌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파도가 몰아쳤나요? 건강한 상태와 아픈 상태, 행복과 불행,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혼자인 나와 군중 속의 나. 지금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 눈앞에 놓여있든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한 경험을 할 때는 누구나 그래, 산다는 건 이런 거였어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행한 일을 겪어가는 과정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행과 행복 모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라기보다는 인생이라는 배에 탄 선원에 불과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항하고 최선을 다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선원이 항해를 떠날 때 할 수 있는 일은 날씨가 좋기만을 바랄 뿐 달리 날씨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폭풍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잘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당신에게 어느 목요일 저녁 쉔리는 펑펑 울면서 심리학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근사한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던 친구였어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언뜻 보면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더 나은 방향으로, 즉 내게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줄리는 내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8년간 일한 회사에서 해고 대상자에 올랐다고요. 그녀의 평온한 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제가 해고 대상자에 오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진정해요, 줄리. 여기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줄리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건강에 이상도 없고 일은 즐거워야 하며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연애도 순탄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게 무척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대한 바를 얻지 못하면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항의를 하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원망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상사에게, 부모에게, 사회에, 때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다양한 원망을 쏟아내곤 하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건 너무 불공평해.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지요. 이 사실은 일방적인 저의 주장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불행을 옹호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인생의 진리지요. 삶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점 메뉴판 앞에 서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인생을 대하곤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메뉴는 피하고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식이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경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힘든 일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슴고기든 버섯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든 인생이라는 메뉴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좋은 것만큼이나 안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규칙입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은 공평하며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측 가능한 곳이 되고 언젠가 나도 그 법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불행은 큰 잘못을 저지른 나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곤 믿곤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큰 불운이 닥치면 그것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종의 벌이라고 받아들여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코 눈앞에 닥친 역경 앞에서 수동적으로 굴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불행은 불행한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불운한 일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행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이니까요. 남편의 죽음은 무척이나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1년간 그 아픔을 곱씹으며 나와 내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망쳐놓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행은 바로 이런 선택에서 비롯된 거였죠.
우리는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싸우겠다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화를 내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없는 셈 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함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태생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여러 역경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들여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간 일어난 나쁜 일이 불합리한 일이고 나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맞서느라 낭비한 에너지를 아끼자고요. 불행한 일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요. 그건 결코 당신 탓이 아니다. 심리학 카페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께 저는 종종 당신의 고민은 과대망상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상한 망상이나 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라며 화를 내기도 하죠. 제가 말하는 과대망상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보통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중요성이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죠.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과대망상도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책임감과 그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만한 과대망상보다 훨씬 더 자기 파괴적이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곤 하지요. 눈앞에 닥친 불행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사소한 일에도 자기 잘못을 찾아 자책하고 미안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을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책의 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려는 사람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었어요. 다 제가 잘못 교육한 탓이에요. 벌써 사흘째 상사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요즘 들어 남편이 멀어진 것 같아요. 이젠 내가 매력이 없는 걸까요? 마감 일정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들의 고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나의 자아가 전면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 말고도 아빠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죠. 아이의 교육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클린은 자신이 상사를 화나게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의 아내는 남편이 멀어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요.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남편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마감 일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샤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하기보다 곧바로 비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하지만 내가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책임감이 강한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얻죠. 다만 불행의 원인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과대망상과 비슷합니다. 과대망상은 명예와 권위에 대한 욕망으로 표현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싶은 욕망. 그래서 모든 일에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은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로 가득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지쳐버리곤 하지요. 과도한 책임감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 살면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만큼 많진 않을 거예요.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태어나는 일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삶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우리 뜻과는 별반 상관없이 일어나고요. 시험, 취직, 연애, 결혼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고 적절한 상황과 운이 따라줘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처럼 인생이란 노력과 의지라는 시줄과 세상의 흐름이라는 날줄이 만나 직조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뜻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책임감이 지나치면 죄책감을 낳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며 자기 자신을 어리석고 열등하고 가치 없는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을 통제하는 일조차 종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일을 멈추도록 해요. 당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관련된 사람들과 책임을 나누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자고요. 세상도 가족도 회사도 친구도 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아닌 것 같으면 한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화를 내지 못하는 걸까?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이 생기면 우리의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얼굴은 붉어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나오거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육은 경직돼서 조금만 자극해도 공격할 태세를 갖추지요. 이처럼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참고 다스리려고 해도 마음의 울타리를 뚫고 나올 정도로 강력한 힘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셴스톤은 분노는 매우 커다란 힘이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면 세상을 통째로 움직이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만큼 사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도 없다는 뜻이지요. 분명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화를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화는 위험한 순간이나 부당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발산되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만일 어떤 일을 당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화가 너무 지나쳐서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 파브리스는 4년간 사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 자살 시도를 했죠. 다행히 여자친구가 일찍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한 덕분에 가벼운 외상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파브리스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게 문자 메시지로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알고 보니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새 애인이랑 행복해야 할 모습을 상상하니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시도 전에 여자친구에게 전화했군요. 맞아요. 그녀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으면 했어요.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을 하면 술을 진탕 마시거나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거나 아니면 보란 듯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때로는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쁜 말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브리스는 내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은 불같은 화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분노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채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는 순간 그 원인으로 타인을 지목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함부로 대해서, 네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너 때문에 화가 났으니 너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해 라는 논리지요. 이러한 분노를 자기애적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저마다 자신이 소중하고 특별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침해한다고 느끼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타인이 자신을 나쁘게 말하거나 자신의 성취를 무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당한 사랑을 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눈이 나빠 자신을 못 알아보고 지나친 친구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부러 피한다고 화를 내고 식당에서 웨이터가 작은 실수를 하면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며 분노합니다. 상대방은 그 사람을 모욕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점을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고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에 폭력성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져 화가 폭력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임스 길리건 뉴욕대학교 교수는 살인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인터뷰했는데 범죄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놈이 나를 깔보았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살인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었느냐는 질문에는 자부심, 존엄, 자존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낼수록 그깟 일로 분노하는 자신이 못나 보이고 부끄러워서 감추기 위해 더욱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자꾸만 화가 나고 그것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면 분노의 순간에 상대를 탓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당신의 분노를 되짚어 보세요. 다친 자존심을 숨기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노의 이유를 자기 마음에서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지요. 그래야 분노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화를 내지 못하는 걸까?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본사와 미팅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애도 봐야 하고 약속도 있을 테니 소피가 가주세요. 상사의 지시에 소피는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다는 이유로 매번 번거로운 업무를 맡기고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화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소피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당당하게 화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더욱 미웠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도 상대의 기분을 살펴 둘러대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당히 화를 내고 있나요?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힘이 세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화를 숨기고 억누릅니다. 그러고는 분노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요. 소피의 경우라면 상사에 대한 험담과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일 자체를 망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야근의 특근까지 오히려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상대의 도움을 거절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아온 분노를 당사자가 아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식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때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아이는 엄청난 정서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아이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력을 기르지 못하고 유일한 해결책으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폭력이 대물림되는 셈이지요. 아니면 화를 꾹 참고 속으로 사깁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거나 삶의 의욕을 잃게 되어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브리스의 사례에서 보았듯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면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신을 망치면서까지 그렇게 할까 싶지만 화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태울 만큼 강력한 힘입니다.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상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며 덤벼들지요. 그래서 미국의 말라키 맥코트는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갈되지 못한 화는 삶의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억압된 분노는 능력만큼 성과를 낼 수 없게 만들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일상을 반복하게 하고 타인을 의심하고 세상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사소한 일에서 쉽게 짜증을 내게 하거든요. 제대로 된 순간에 올바르게 화내는 법. 살아가는 한 분노라는 감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 정당하고 꼭 필요한 감정이기도 하지요. 다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의 불길은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태워버립니다. 또 아무리 화가 난 일차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화를 내는 방식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아무리 나를 화나게 했더라도 내가 그에게 아무렇게나 화낼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무작정 타인을 향해 쏟아내기 전에 내 안에서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는 일단 종이를 꺼내 그 감정을 글로 풀어보세요. 남이 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접어두고 솔직하고 거침없이 적는 게 좋습니다. 한참을 적고 나면 터질 것만 같던 화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고스란히 느껴질 것입니다. 그 감정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때의 고통스러운 느낌을 믿을 만한 타인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적은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화낼 만한 일도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세요. 나를 화나게 한 말이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부당한 일을 항의하고 과도한 요구를 받았다면 당당히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와의 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 감정을 온당하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닌 아기처럼 다뤄야 한다. 그윽한 마음으로 화를 끌어안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휩싸여 나와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화는 상처난 우리의 자존심이 흘리는 피입니다.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상황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쯤 마음 놓고 울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18년간 심리학 카페를 찾아온 5만 명의 사람에게서 수많은 고민과 아픔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지요. 카페를 찾은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분노, 가슴 아픈 사랑의 상처를 쏟아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였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을 찾는데 마음이 아프면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서 이깟 일로 아파하느냐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다그치곤 하지요. 그렇게 쌓인 아픔은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경청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픔을 털어놓는 동안 눈물 흘리는 자기 모습에 스스로 놀라곤 했어요. 그만큼 가슴 깊숙이 숨겨놓아 자신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아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은 언제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이진 않나요? 우리의 마음도 마음 놓고 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랫동안 쌓여온 상처와 아픔이 한 번의 폭탄처럼 터져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 파비앙이 급히 심리학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듯 보였지요.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파비앙, 진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천천히 말해봐요.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것도 경찰관에게요. 저는 그냥 마르고를 학교에서 데려오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어요. 빨간불 앞에서 멈춰 서 있는데 갑자기 경찰 하나가 제게 오더니 인도 쪽에 차를 대라고 신호를 주더군요. 전 그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는 제게 자동차 등록증과 면허를 달라고 했어요. 네, 그랬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앞유리창에 자동차세 납세 필증은 붙어 있었지만 등록증이 없었어요. 그는 조서를 써야 하니 내리라고 하더군요. 순간 제 안에서 무시무시한 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욕을 그에게 쏟아부었어요. 그 사람 멱살까지 잡을 뻔했다니까요. 결국 다른 경찰이 와서 절 말리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됐어요. 파비앙은 자신 안에 괴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파비앙은 매우 침착한 성격으로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짜증을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몇 년 동안 파비앙과 가정사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분노와 슬픔을 말이죠. 파비앙은 자신에게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심하게 비난했죠. 저는 몇 번이고 그에게 내면의 분노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내가 틀렸다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가끔은 소리내어 울어도 괜찮다. 저는 이번 사건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비앙은 경찰을 모욕한 죄로 경미한 처벌을 받겠지만 줄곧 외면했던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을수록 오히려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파비앙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없었습니다. 상류 사회의 에티켓을 중요시한 그의 아버지는 어린 파비앙이 감정에 복받쳐 울거나 떼를 쓰면 냉정하게 그를 혼내곤 했어요. 그 결과 파비앙은 울고 싶어도 참고 화를 내고 싶어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슬퍼도 우는 법을 모르고 화가 나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파비앙은 극단적인 상황에 조금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어린 시절부터 감정에 솔직했다면 그의 분노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파비앙,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겨우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첫걸음을 뗀 거예요. 놀라고 당황스러울 테지만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이제부터 하나씩 표현해 보세요. 오랜 시간 울고 웃고 화내지 못했던 어린 파비앙을 우리 함께 안아주자고요.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성격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알아가는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즐겁지 않은 일이지만요. 내 안의 비겁함, 이기심, 폭력성, 가학성,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보다 심하게 자신을 검열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는 일보다 세상이 부과한 책임과 의무를 우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 나조차 내 감정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